자, 이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유리화를 했을 때 여기 필요한 유리화는 가운데 부 반대인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분자에 똑같이 곱하게 될 테고, 근데 분모를 전개하다 보면 앞쪽은 루트 x의 제곱인 x가 나오고 빼기 뒤쪽은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분의 분자는 너무 길죠?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근데 정리하다 보면 여기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지워지고 분모가 1이 돼요. 생략돼서 이렇게 남더라. 그리고 이런 루트들은 일일이 계산하기 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풀이법을 잘 보시고, 앞쪽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수보다 1만큼 크면 분모는 1이 될 테니까 안 써도 되고, 분자는 분모에 곱했던 거 반대부호를 위에 분자에 올리시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fx는 이게 결론이에요.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f1을 구하라면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라는 얘기죠.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이 됩니다. f1을 구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 되고, f3을 구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25까지 가게 되면 x에 25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죠. f1부터 f25까지 모두 더하라는 얘기는 좌변을 모두 더하라는 얘기고, 좌변을 더하면 우변도 모두 더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숫자와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지워져요.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지워지고, 따라서 이 수의 합은 맨 끝에 남아있는 숫자 루트 25 빼기 맨 앞에 남아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루트 0이네요.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개념,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y는 루트 x는 뭐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꼭 이것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 y는 루트 x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 기울기 1이면서 y절편이 k인 직선, 가의 위치 관계는 그림을 그리면 다음처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 있는데,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안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안 만나는 것도 물어보긴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보통 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접할 때와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물어보거든요. 이거 구분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설명이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크게 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뭐 내용이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지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 뭐 개념 설명이 좀 깔끔하게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다시 보니까 개념 설명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직접 풀어봅니다. 직접 문제를 푸는 걸로. 주어진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 시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0이죠.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그리고 그때 y값 마이너스 1,0.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k. 그러니까 기울기는 알겠지만 y축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아래로 아마 평행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대략 그려보니 마이너스 1,0이면 여기쯤에 있다고 칠게요. 여기 마이너스 1,0. 그리고 x의 0 집어넣으면 y값도 1 나오기 때문에 0,1을 지나가겠죠.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인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좀 여러분 이해를 좀 잘하려면 좀 극단적으로 조금만 더 굴곡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이 정도까지 휘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굴 그려야 되냐면 y는 x 플러스 k, 기울기 1이면서 y절편이 k인 직선인데,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죠? 그렇죠? 그러다 이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y축과 만나는 교점, 이렇게 찍어드려야 되겠네요.
y축과 만나는 교점 얘가 K입니다. y절편. K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안 만나겠죠. 됐지? 근데 직선이 K 값에 따라서 이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할까요? 쭉 내려오다가 내려오다 언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냐면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이때 언제냐면 y절편이 여기 있을 때요. 아니 죄송해요. 접할 때 y절편이 이게 표시가 이게 좀 더 그래프가 더 극적으로 그려져야 되겠는데? 나름 굵고 막 심하게 그린다고 그렸는데도 더 극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까지 그려지지 않지만 여러분 말했듯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직선을 다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렇게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그때 K값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보이나요? K값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직선이 더 내려옵니다.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계속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여기 만날 때까지.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1,1을 지났을 때. 이 점을 통과했을 때 두 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오른쪽 가면 갈수록 계속 한 점에서 직선도 계속 이어지고 이 곡선도 이어지다 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 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위치 관계를 본다면 여기서는 안 만나죠. 만나지 않는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고 얘는 다시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됩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예요. 접할 때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직선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교점 하나를 가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 때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얘 기준이 일단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기준은 누구냐면 얘가 기준이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얘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루트를 가지고 있는 무리함수와 여기 있는 직선이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k의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교점을 찾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교점 찾지는 않잖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그리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교점 위치가 어딘지는 그림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식으로 연립하지 않습니까? x 플러스 k랑 루트 x 플러스 1에서 같다. 연립할 때는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세우니까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루트는 제곱이 없앴으니까. 넘깁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세워지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동량끼리 모아볼게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자, 이제 뭐 했냐면 둘을 연립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는 얘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은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한 개가 나오려면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중근을 갖는다 라는 표현은 판별식이 2차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로 해결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겠죠. 판별식. D는 B제곱 2K-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생략 C K제곱 마이너스 1 그게 0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얘를 이제 전개할게요. 여기도 위에다가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요. 괜찮겠죠? 여기까지.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 길로 넘어가면 4K 값은 5가 되고 따라서 K 값은 4분의 5. 어떨 때? 이 케이스일 때. 접할 때.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연립해서 2차 방정식 해가 선생님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니까 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발생하는 거잖아. 중근은 근이 두 개인데 하나로 겹칠 때니까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 중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근이 발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 K값 여기 있잖아요. 얘가 얼마냐면 4분의 5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1번은 답이 나왔어요. 3번은 답이 나왔어요. 만나지 않으려면 위에 이 케이스가 만나지 않는 케이스였잖아요. 그럼 y절편값인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k의 범위가 4분의 5보다 위로 가면 안 만납니다. 4분의 5보다 커지면 만나지 않게 되고요. 4분의 5일 때 딱 먼저 이제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다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제 4분의 5보다 내려와야 되겠죠. 그게 1번 답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1번 답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값은 4분의 5보다 작아야 돼요. 얘보다 내려와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계속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 계속 작다 보면 언젠가 다시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 마지막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까 말한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 그때 K값 여기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식에다 대입합시다. y는 x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1이 되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 k 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 얘가 여기서부터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다 얘 되기 바로 전까지니까 K값은 1은 포함합니다. 1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1 이상 K가 4분의 5 미만 4분의 5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답이 두 개였죠. 아까 K값이 4분의 5일 때 또 한 점에서 만나지만 또는 근데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더라도 얘는 접하는 케이스였고 접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K가 여기 1일 때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위치인데 K가 1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2번 답은 이것 또는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답, 얘가 2번 답, 얘가 3번 답 이렇게 답이 정리되고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접할 때가 기준입니다. 그 접할 때 기준으로 위로 올릴 때 내릴 때 만나지 않거나 두 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555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다음 그래프 3번. y는 루트 ax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는데 이렇게 그려졌으면 사실은 좀 더 저희 a 값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원점, 이게 시작점이죠. 시작점이 아닌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점의 좌표가 없기 때문에 a 값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 부호만 알 수는 있겠죠. 이게 그래프가 지금 왼쪽 위로 가잖아요. 그 왼쪽이라는 얘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x의 개수가 음수라는 뜻이고 위로 간다는 얘기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루트 앞에 있는 부호는 플러스가 맞네요. 안 보이면 플러스죠. 그럼 여기서 x 앞의 개수는 a니까 결론은 a가 음수라는 얘기네요. 이걸 알아냈죠. 이거 정리해보면 y는 a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 봐야 되죠. x1차, y1차면 1차 함수 직선이니까요. 그 y절편이 3이니까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쯤에. 그 기울기가 음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지나지 않는 4분면은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가 되겠죠. 네. 다음 무리함수는 x가 b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때 a-b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무리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시작점의 위치를 대략 먼저 잡아야 되겠죠.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그때 y값 a. 근데 a는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고 뭐 양음의 구분은 없는 상태죠. 그럼 마이너스 2, a라는 점을 지나가며, 근데 그래프는 어느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냐면 x 앞에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 부가 플러스니까 위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그럼 마이너스 2, 0이면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위치는 여기쯤에. 근데 이 중에서 여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저기서 시작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대략 위치가. 그럼 마이너스 2, a 왼쪽 위로 가는 겁니다. 왼쪽 위로. 뭐 대략 여기랑 찍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의 곡선을 그린 거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어디 있나요? 얘가 최소지 않을까요? 여기가 최소값이네요.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랍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았네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x가 b일 때라는 뜻인데 x는 마이너스 2일 때 b 값은 구해졌네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완성하려면 이 그래프에 지나는 점을 이제 알아냈죠. 하나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할 필요 없네요. 시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우리가 시작점 좌표를 미리 구해놨었죠. 얘랑 같은 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저 범위 안에서 무리함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그리는 방향이 나타나죠. 어디로 그려야 되냐면 x 앞에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 부가 플러스니까 위로, 그 시작점의 위치는 얘가 0이 되는 x값 4분의 a,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a가 8 이상이라네요. 문제에서 보면. 그럼 이 값은 4분의 a는 2 이상이 되겠죠? 네. 어쨌든 이 이상의 점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시작점, 왼쪽 위로 갑니다. 여기에 시작점이 있다고 치고 얘가 4분의 a, 마이너스 1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이러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범위를 보니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x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뜻은 얘가 어쨌든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이 2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느낌상 이런데 x값 2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여기쯤에 있겠죠. x값 마이너스 4. 그럼 실제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집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4라네요. 그럼 최대값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죠. 이 최대값이 4. 그러므로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 점의 좌표가 x값이 마이너스 4일 때 y값이 4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4,4를 지나갑니다. 남은 거는 빠르게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야 a값을 찾을 테니까. 그럼 대입하게 되면 y값이 4, x값이 마이너스 4, 루트 16 플러스 a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루트 16 플러스 a 이 값이 5랑 같고요. 제곱하게 되면 16 플러스 a 값은 25. 따라서 a 값은 9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뭘 구하는 문제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관계식은 정리가 됐어요. 저기는 저 관계식은 y는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됐었죠? 최소값 구하려면 여기를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가 최소값의 위치잖아요. 최소. 그럼 누굴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냐면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네요. 됐습니까? 여기다 이제 x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그때 y값은 루트 마이너스 8 플러스 9 마이너스 1 얘는 0이 최소값이 됩니다. 정답은 0이다. 자, 24번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나마 제일 좀 까다로워 보이는 게 2번 해볼까요? 워낙 마이너스가 많이 보이니까 2번 함수 쟤를 그냥 f라고 합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함수 f예요.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합니다. 그럼 저기는 x 대신에는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죠. 됐습니까? 네. 이 식을 이제 y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y로 정리하려면 일단 얘를 넘겨야 되겠죠. 그럼 루트 3y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3y 마이너스 2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넘어서 3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y가 나와요. 역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y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이 되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역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죠. 알고 보니 이차함수였네요. 근데 답을 쓰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나타나는 경우죠. 근데 2차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지 않아요. 그럼 답을 2차 함수 썼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니.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닌데? 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답이 나왔지? 알고 보니 여기는 무리함수도 원래 반쪽짜리죠. 어느 한쪽으로만 뻗잖아. 그치?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 함수의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예요. 이 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갈 겁니다. 너무 저렇게 휘었네요. 네. 이렇게 갈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라 하더라도 2차 함수는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느 반쪽만 그려지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려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x의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2차 함수는 아까 말한 대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라고 그러잖아. 그럼 분명히 축을 기준으로 축의 어느 쪽만 어느 축의 왼쪽이나 축의 오른쪽이나 반쪽만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축의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축의 위치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원래 역함수 x값은 원함수에서는 y값의 범위입니다. 그 y값 범위를 여기서 미리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보니 그래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y값은 이 값보다 항상 아래에 있네. 근데 이 값이 누구냐면 시작점의 y좌표. 이 시작점의 좌표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 마이너스 1이었죠. 따라서 y값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y값의 범위가 x값의 범위로 바뀝니다. 이렇게. 역함수를 취했기 때문에 x, y가 뒤바뀌죠. 그럼 y의 범위는 역함수를 구하면 x의 범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이차함수 중에 축을 기준으로 축의 x값 마이너스 1인데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만 그려지는 여기서만 그려지는 문제가
지금 주어져 있는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꼭 여기서 뭘 찾아둬야 되냐면 y값의 범위를 찾으셔서 y값 범위를 통해서 역함수를 구하면 이 2차 함수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2차 함수니까요. 2차 함수의 x값의 범위도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야 어느 정도 어느 축의 왼쪽 혹은 축의 오른쪽 반쪽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으려면 여기서는 꼭 y값 범위를 미리 사실 무리함수 쓸 때 y값 범위를 미리 쓸 필요는 없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함수 그래프 쓸 때 이거 따로 쓰지는 않잖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역함수 구할 때만큼은 네, 이렇게 써놓고 넘겼을 때 x의 범위가 딱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 네, 고등수학 하의 마지막 파트 열심히들 해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네요. 그래도. 네, 순열조합 파트는 간단히 말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파트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초등학교 때 사실 좀 배우긴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좀 더 자세하게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웠었죠. 경우의 수는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들이 있죠. 중학교 때는 따로 배우지 않았던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주사위를 던집니다. 경우의 수만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위니까 주사위죠.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를 경우의 수라는 파트에서는 용어를 뭐라 부르냐면 시행이라 불러요.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행, 어떤 행동을 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는 뜻이죠.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뭐가 나오잖아, 눈금이? 근데 그 눈금 중에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거를 사건이라 불러요. 이 단어는 들어봤죠? 사건 A, 사건 B 할 때. 사건. 어떤 시행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결과물을 말합니다. 뭔가 시행을 했어. 거기서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와.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 불러요. 주사위를 던져서 뭐 소수의 눈이 나온다.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다. 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 뭐 3명을 일렬로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거죠. 그런 관찰의 결과물을 사건이라 부르고 그때 여기 이제 가지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2, 3, 5죠.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자연수 중에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자연수를 소수로 말하니까요. 이렇게. 그럼 그때 그 가지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죠. 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 부릅니다. 3가지. 얘를 경우의 수라 부른다. 이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건,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거 중요한 거 잘 읽어야 돼. 동일한 조건이어야 돼요. 조건이 틀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항상 주사위는 동일한 조건에 던져져야지. 주사위 하나 던졌더니 그 다음 던질 때는 옆에 모서리가 깨졌어. 잘못하면 다른 데로 이렇게 면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던질 때마다 같은 조건에서 더 벌어져야 되고 반복할 수 있으며 그때 나타난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물을 사건이라 부른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 부르며 간단한 예가 나오는데 워낙 간단한 문제들이니까요. 근데 참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형도를 이용한다라는 건데 수형도는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네. 수형도는 이게 한자어인데 나뭇가지 형태라는 뜻이에요. 나뭇가지 모양대로 이렇게 뻗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형태를 보통 수형도라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 애매할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아시라는 얘기예요. 네, 늙어다. 네. 직접 다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찮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노가다 과정을 사실 좀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 배점이 높은 그러니까 수능시험 보통 배점이 2점, 3점, 4점 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높은 게 4점이에요. 근데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4점짜리 문제 중에 이 노가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각이 좀 몇 개 안다고 해서 답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일단 먼저 분리해야 돼요. 이런 상황,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분리해놓고 나서 그럼 이런다면 쫙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을 푸는 게 아니고 뭐 이럴 수 있다면 그럼 이런 경우, 이런 가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이 수용도입니다. 막 가지를 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여러분 집합할 때도 했었잖아요. 만약 A, B, C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 2의 세제곱 총 8개. 왜 8가지입니까? 그러면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C를 선택하고 안 하고 선택하고 안 하고 선택하고 안 하고 선택하고 안 하고 이렇게 뭐 하냐면 나뭇가지 뻗듯이 경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용도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수용도예요. 그러면서 맨 위에 있는 경우는 부분집합 중에 A, B, C를 말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A, B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다 없다. 이건 공집합이다. 세다 보니까 총 8개가 나온다. 이게 수용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도 그리는 거를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런 것들 과감하게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워낙 단순합니다. 이게 어려울 만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초등학교에서 풀만한 그런 기초적인 문제라 여기 있는 부분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공부했었던 부분이죠,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번 2학년 마지막 시험에 이게 나왔잖아요. 네,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게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 여기 표시된 것처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네, 곱의 법칙. 잇따라, 연달아, 동시에, 모두, 그리고 네, 이런 개념일 때는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표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표현일 때는 합의 법칙.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걸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네, 버스 노선 2개, 지하철 노선 3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번, 101번, 1호선, 2호선, 3호선. 그럼 집에서 내가 학교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버스 노선이 2개, 지하철 노선이 3개. 그럼 가지수는 이 2가지, 3가지 합쳐서 5가지. 합치는 이유는 두 사건이죠.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라는 사건 중에 내가 버스를 선택하게 되면 지하철을 못 탑니다. 지하철을 선택하게 되면 버스를 못 타게 되죠. 그래서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할 때는 합의 법칙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지는 케이스. 근데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 행복한 우리 집 있고 즐거운 우리 학교를 갑니다. 여기 가운데 도서관을 거쳐가요. 여기 버스노선 2개, 100번과 101번. 지하철 3개, 1호선, 2호선, 3호선. 그럼 이런 케이스도 얘랑 같은 케이스죠. 버스 노선 2개, 지하철 노선 3개. 그럼 내가 집에서 도서관 거쳐 학교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각각 수용도로 세보면 100번 타면서 1호선, 2호선, 3호선 3가지. 101번 타면서 1호선, 2호선, 3호선 3가지. 합치면 총 6가지인데 계산법상 버스 노선 경우의 수 2가지. 그다음 지하철 노선 경우의 수 3가지. 그들을 곱해서 총 6가지. 왜 곱하는 건가요? 그러면 버스를 선택하는 동시에 지하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의 개념이죠. 물론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탄다는 말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버스의 노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순차별로 순서 있게 모두 다 잇따라 연달아 동시에 지하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스만 탄다고 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 노선만 선택한다고 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을 모두 선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이제 곱의 법칙.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합의 법칙. 이렇게 곱과 합은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또 나오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좀 간단한 합이나 곱 누가 봐도 이건 합이구나 곱이구나 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면 고등학교 연습 문제들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걸 합치는 건가? 곱이랑 동시인가 아닌가? 좀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그 내용을 좀 습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 있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니까요.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것도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서 많이 봤었던 유형들이에요. 근데 중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그런 것들 여기서 따로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렬로 세우기, 뭐 숫자 만들기, 뭐 대표 뽑기 이런 거 얼마 전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로 여기서 하지는 않고 그거를 통합해서 뒤에 순열 조합할 때 이제 배우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제외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건 중1 때 배웠었어요. 이게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겠죠. 12의 약수 구하세요. 그러면 1, 2, 3, 4, 6, 12.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면 총 6개 였는데 만약 이 12의 약수를 지금 좀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이랬었어요. 12를 소인수분해 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지수에 각각 1을 더합니다. 2 더하기 1. 여기 있는 지수에 1을 더합니다. 1 더하기 1. 그들을 곱하면 6개. 이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중1 때? 왜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느낌 때문이었죠? 각각의 소인수분해한 결과의 소인수들을 배열할 때, 원래는 2의 0제곱부터인데 2의 0제곱이라는 개념이 그냥 1이에요. 1. 약수를 만들 때 1을 곱해서 약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2를 곱한 횟수를 본다면 2를 한 번 정도 곱해서 약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최대한 2는 2번까지 곱해서 약수를 만들 수도 있죠. 3도 3을 안 곱하고 혹은 3을 한 번 곱하고 그럼 여기 만들어진 약수는 얘랑 얘랑 곱한 값 1,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한 값 2, 여기는 4, 여기는 3, 여기는 6, 여기는 12가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로 3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2칸에서 내가 원하는 약수가 총 6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칸수를 계산한 겁니다, 사실은. 세로 3칸, 가로 2칸. 근데 왜 3칸인가요? 그러면 원래 2의 지수는 2인데 2칸만 가지고 2를 만들 수 있는데 2가 아닌 1을 가지고도 약수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2의 지수 2칸에 1이라는 지수 1칸이 포함돼서 이렇게 1씩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지금. 써놓도록 하세요. 써놓도록. 약수의 총합. 지금 약수의 개수만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그게 없는데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n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 그 공식은 이래요. 1 더하기 x의 1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x의 p제곱 곱하기 1 더하기 y의 1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그래서 y의 q제곱. 일단 여기는 여기 숫자 너무 크니까 정리해 볼게요. 다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자, 이 숫자에 이 수의 약수의 총합 합을 구하려면 그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러스 a의 1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 쭉 해서 a의 마지막 지수 m제곱까지 곱하기 1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b의 n제곱까지. 자, 이거를 전개하시면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왜 정말 이렇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12 했었죠? 12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근데 이거를 위에 있는 공식에 맞춰보면 곱하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배 법칙이잖아.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오죠?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3 더하기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6 더하기 이렇게 하면 4 더하기 이렇게 하면 12. 네. 알고 보니까 이게 1, 2, 3, 4, 6, 12가 근데 12의 약수죠. 그들의 총합을 계산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전개했더니. 그래서 이 공식은 모의고사에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알고는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색칠하는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것도 중학교 때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이 영역에 색칠을 하는데 만약 이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다 내가 빨간색을 칠했는데 얘도 같이 빨간색을 칠해요. 그럼 같은 빨간색이다 보면 구분이 안 돼서 이 영역이 네,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쪽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한 영역에 하나의 색깔을 칠하되 중복돼서 다른 색깔을 칠해도 됩니다. 다만 이웃하는, 인접하는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웃하는 영역에 서로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는다는 개념 하에서는 네, 여러 개의 색깔을 둥글게 칠해도 괜찮다. 그러면 만약 A에 지금 색깔이 3개 있잖아요. 영역도 3개 있고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개수를 구하라면 왜 기존에 A입니까? 그러면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썼다고 봐도 되고 알파벳 순서대로 아니어도 됩니다. 보통은 그냥 이런 케이스는 그냥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칠할 수 있는 케이스에는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3가지. 이쪽은 여기서 만약에 3가지라는 얘기는 색깔이 뭐 빨간색, 예를 들어 뭐 파란색, 흰색 뭐 이렇게 3개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럼 B는 빨간색을 피해줘야 되는 거죠. 영역이 구분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빨간색을 제외한 파란색 또는 네, 흰색 중에 하나. 뭐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2가지겠죠. 그럼 C에는 파란색만 피해주면 됩니다. 빨간색을 또 칠해도 됩니다. 빨. 그럼 어쨌든 이 세 영역은 구분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다시 2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물론 뭐 이런 문제 말고 좀 더 뒤에 보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안 풀어봐서 오셨지. 이건 굉장히 쉬운 영역의 문제고 뒤에 보면 뭐 이상하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풀다 보면 A와 C가 같은 색깔로 칠해졌을 때 혹은 다른 색깔로 칠해졌을 때 뭐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내용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순열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떠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이 순열을 잘 하셔야 또 조합도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순열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순서 있게 배열한다의 줄임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배열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주머니 안에 공이 이렇게 3개 있어요.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공을 2개를 꺼낼 생각이에요. 이 꺼낸 공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2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몇 가지가 될까요? 한꺼번에 2개 공을 꺼내기 때문에 같은 공을 2번 꺼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 2는 안 됩니다. 그래서 1, 2 크기 순으로 본다면 1, 3 2, 1 2, 3 3, 1 3, 2 총 몇 가지가 나오죠? 6가지가 나옵니다. 됐니? 근데 이걸 계산상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중에 하나겠죠. 1, 2, 3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두 번째 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 근데 동시에 뽑잖아요?
모두 다 뽑는다. 동시에 뽑는다. 연달아 뽑는다. 네, 순차별로 뽑는다. 고배 개념이기 때문에 2, 3은 6. 그래서 6가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뭐 이런 방식,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가 6가지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를 뭐라 부르냐면 순열이라 불러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때는 순열이라는 용어로 불러지는데 순열을 근데 이 정도로만 이해해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순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 네 가지를 단계별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간단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이거는 예일 뿐이고, 순열에 대한 예일 뿐이고, 원래는 굉장히 복잡하게 배열되는 것들 중에 문제를 쭉 읽고, 이런 흐름대로 흘러가면, 얘는 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예를 본다면, 자, 왼쪽에는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단어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 그리고 그 공을 뽑을 때, 거기서 공을 2개 뽑죠? 2개 뽑을 때 그 공 뽑는 2개가 중복이 가능합니까? 물으면 중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복하지 않습니다. 뽑았던 공 또 뽑지 않아요. 그리고 몇 개의 공을 선택할 겁니까? 서로 다른 2개의 공을 선택할 겁니다. 그 뽑아낸 2개를 배열할 때는 어떤 상태로 배열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일렬로 배열이죠. 혹은 순서 있게 배열. 혹은 직책 구분되게 배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 단계 있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2개를 뽑아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앞으로는 순열이라 부를 것이고, 순서 있게 배열한다. 그 얘를 이제 기호하게 되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쓸 거예요. 3, P, 2. 근데 원래 저 P는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냥 대문자를 따라 쓴 것 뿐이고, 순서 있게 배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계산의 답은 이거죠.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이 3 곱하기 2라는 게 여기는 3과 여기 있는 2를 곱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맨 앞에 있는 숫자 있죠. 3. 그 3부터 내려가면서 2번 곱하는 겁니다. 이게 2를 곱한다는 게 아니고 3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하는 경우에 있어요. 그럼 3, 1번, 그럼 2번, 2, 3번, 그러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하는 경우의 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옆에다 왜 하나를 더 써놨냐면 이건 그냥 예일 뿐이고, 그럼 이제 일반화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화됐네요.
전체 대상이 서로 다른 n개일 때, 그리고 그 뽑아내는 과정에 뽑은 걸 또 뽑을 수는 없어요.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중복하는 거는 고2 가서 배웁니다. 지금 1학년 때는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선택을 몇 개 합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데 이 R개가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 공이 3개 있죠? 그럼 공을 4번 뽑을 수는 없어요. 3개 있는 공에서 4번 뽑으려면 뽑았던 공을 또 뽑아야 돼서 중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R은 M보다 작거나 최대 많이 뽑아도 N개를 모두 다 뽑는 케이스만 가능하지 N개보다 더 많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열의 상태는 아까 말한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로 갑니다. 이 내용이요. 일렬 배열, 순서 있게 배열, 직접 구분되게 배열. 그럼 얘를 수년이라 부르고 그 기호로는 NPR이라고 써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NPR을 계산하는 방식은 계산법이 맨 앞에 있는 자연수 n부터 내려가면서 하나씩 숫자가 작아지는 걸 자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하나씩 작아집니다. 이렇게. 됐나요? 총 몇 번을 곱하냐면 R번을 곱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셨어요? 책의 맨 끝에 뭐 여기는 큰 의미 없는데 가끔 학생들이 질문해서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굳이 말하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n-0, 1항일 때는 n-0, 2항일 때는 n-2, 3항일 때는 n-3, 4항일 때는 n-3. 그럼 n항일 때는 R항일 때는 R-1. 그러니까 요거 항상 2항이면 1, 3항이면 2 이런 식이기 때문에 R번째면 하나 작은 것.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하면 n-R 플러스 1인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자연수 n부터 내려가면서 총 R번을 곱하는 경우의 수로 NPR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NPR 계산 중에 간단한 연습을 해보면 뭐 5P4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5 곱하기 4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연수 5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4번 곱하는 겁니다. 5, 4, 3, 3번이죠? 이렇게 되면 4번의 자연수를 곱하게 되겠네요. 이 결과가 5P4의 계산 결과입니다. 아셨나요? 그럼 5P5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5, 4, 3, 2, 한 번 더. 남은 게 1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결론은 5P5는 5부터 5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하는 케이스라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수학적 기호를 만들어요. 얘처럼. 5P5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수학적 기호로 뭐라 쓰냐면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씁니다. 5 느낌표. 느낌표 같잖아요? 실제로 느낌표처럼 씁니다. 기호 자체가 느낌표 기호니까요. 근데 읽을 때는 5 느낌표라 읽지 않고 5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뭐 선생님마다 좀 발음이 다, 뭐 우리는 영어 선생님들이 아니잖아. 영어 발음이 그렇게 훌륭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데 줄여서 선생님은 5 팩토리얼 하기도 하는데 5팩 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귀찮아서 다 부르기가.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말하며 얘는 이렇게 계산되니까 앞으로는 5팩을 보면 자연수 5부터 자연수 끝에 있는 1까지 모두 다 곱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에요. 따라서 n 팩토리얼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연수 n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할 때 어디까지 곱해주냐면 1까지 모두 다 곱해주는 경우의 수를 앞으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n 팩토리얼 하다 보면 이제 문제는 용어가 필요해요. 하나 정의가 필요한데 0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0 팩토리얼. 그럼 0 팩토리얼은 좀 이상하잖아. 0, 1까지 곱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한데?
원래 n 팩토리얼은 n부터 자연수까지 숫자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반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규칙이 안 맞는데?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규칙에 맞는 게 아니고 하나 정의를 내려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고 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의를 내려야 돼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배열하지 않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다 배열하지 않는 케이스 한 가지. 그래서 0 팩토리얼은 계산법이 아닌 정의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1 팩토리얼은 뭐예요? 1 팩토리얼은 1이 맞습니다. 1부터 자연수를 내려가면서 1까지 곱하는 케이스니까 얘는 1이 맞아요. 하지만 0 팩토리얼은 답을 0이 아닌 1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것 아시겠죠? 네. 그럼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OP1 얘는 뭐예요? 그러면? 네, 5예요. 네, 5입니다. OP0 이거 뭐죠? 이거 1입니다. 뭔 뜻이에요? 그러면 5부터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하나도 뽑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럼 하나도 안 뽑으니까 경우에서는 뽑지 않겠다는 경우에서 한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OP0,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뭐 내용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MP0는 1이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MP1은 그냥 n이 된다. 아셨죠? 위 이런 거 됐었죠? MPn은 n 팩토리얼과 같다. n 팩토리얼은 계산 이렇게 한다. 는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새로운 용어를 배웠으니까 그 새로운 용어의 계산법이나 용어를 익혀야 되는데 저 MPR을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을 배웠잖아요. 이 팩토리얼이란 기호. 한글로는 계승이라 부릅니다. 계승? 네, 계속 곱해간다는 뜻이에요. 계승. 한글로는 계승, 영어로는 팩토리얼. 근데 MPR을 저 계승으로 이 팩토리얼로 다시 수학적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뭐라 쓰게 되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한글로 잘 표현해 드리는데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MPR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OP3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OP3은 앞에 있는 숫자 5에서 뒤에 있는 숫자 3을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5 팩토리얼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숫자를 써보면 그렇습니다. 5 빼기 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이잖아요.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근데 5 팩토리얼이 뭐냐면 5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모두 다 1까지 모두 다 곱하는 경우의 수. 2 팩토리얼은 2부터 자연수를 내려면서 모두 곱하는 경우의 수.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남는 게 5, 4, 3. OP3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연수 5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3번 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거 언제 많이 나오냐면 뭐 증명법 할 때 많이 나와요. 왜 이런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MPR이나 좀 이따 배우는 조합인 NCR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팩토리얼 기호로 바꿔서 막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 꽤 저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계산법은 확실히 익혀두셔야 됩니다.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에 대한 계산법 다시 한번 익혀봅시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순열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순열은 지금처럼 서로 다른 세 개 주머니 안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그런 다음에 그 두 개의 공을 가지고 이거 예를 든 겁니다.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시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총 6가지 이렇게 나타내되고 아니면 계산법상 6가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순서별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내용을 정리해보니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두 개를 뽑아 그 두 개의 공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얘를 앞으로는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표기법은 3P2라고 쓰고 계산은
앞에 있는 3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 이걸 일반하게 되면 이제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거. NPR 계산하는 방법.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한 개씩 빼가면서 총 R번의 자연수를 곱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 그런 계산법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 계산법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OP5 같은 경우는 5부터 자연수 1까지 모두 다 곱하는 경우의 수라 간단히 줄였으면 5 팩토리얼 쓰고, 5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일반화시키면 M 팩토리얼은 자연수 n부터 자연수 1까지 모두 곱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단 0 팩토리얼은 기호이며 숫자로는 1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의입니다. 알겠죠?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정의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 팩토리얼은 1이 맞는데 0 팩토리얼은 1이 된다. 그냥 배열하지 않는다라는 경우로 한 가지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됐지? 그리고 이 팩토리얼을 한글로 계승이라고 부르는데, 저 팩토리얼을 MPR에 적용시키다 보면 이렇게 된다. M-R 팩분의 M 팩이 된다. 헷갈리면 이렇게 외워라.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로 MPR을 계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로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익혀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죠. 여기 지금 설명드린 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몇몇 개 내용에 다 설명되어 있죠. 여기 처음 배우는 용어라. 네, 홀수번 해봅시다. 네. MP3은 M부터 자연수를 한 개씩 빼가면서 3번 곱하는 케이스가 돼요. 이렇게. 이거 선생님, 그러면 N에 대한 3차 방정식인가요? 물론, 의미상 그렇긴 하죠. 의미상은 N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맞는데, 그럼 3차 방정식 풀려면 또 배운 게 있다고? 조립제법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 숫자 3개는 네, 연속하는 세 자연수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곱해서 12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연속하는 3개, 뭐 4, 3, 2 숫자 너무 작죠? 하다 보니까 적당한 게 이게 6, 5, 4 이게 딱 들어맞아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n이 6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n값은 6이 된다. 네, 이렇게 푸는 내용입니다. 약간 때려 맞추는 겁니다. 네, 때려 맞추는 거예요. 저걸 누가 3차 방정식 풉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이쪽 단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숫자를 때려 맞추는 거지 막 방정식 풀거나 그런 거 몇 개 없어요. 자, 뒤쪽에 문제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긴 한데 문제가 워낙 없기 때문에 자, 6개 문자 A, B, C, D, E, F 중에 4개의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그 내용이죠? 아까 우리 한 겁니다. 전체 대상은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의 문자를 뽑아요. 근데 저 문제 중에 중복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중복한다는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중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화된 내용이에요. 중복하면 중복한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몇 개를 선택합니까? 그러면 4개를 선택하죠. 그 4개의 배열 상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기 나와 있는 일렬로 배열입니다. 그럼 전형적인 이게 순열이 된다는 얘기죠. 이 흐름대로 흘러가니까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4개를 뽑아 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표기법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산법이 나타나는 거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자연수 4번. 네,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게 잠깐 보셨죠? 120개. 거기다 이제 3을 곱했으니까 360가지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혹 근데 숫자가 너무 큰 경우는 그냥 이걸로 답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숫자가 뭐 12p 7 그럼 이걸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계산하다 뭐 숫자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숫자 좀 커져 있는 케이스는 얘는 얼마 안 되니까 보통 계산하는데 이 정도 크면 그냥 이 자체가 답인 케이스가 많아요. 그럼 어디까지는 크다고 판단해서 답으로 그냥 쓰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일일이 계산합니까? 그러면 기준은 없는데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 문제는 객관식 형태로 잘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형태를 잘 쓴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27번은 네, 여러분이 하시고요. 28번 중학교 2명, 고등학교 4명을 일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중학생이 2명 있고 중1, 중2 그다음에 고등학교 4명 고1, 고2, 고3, 고4 이렇게 써요. 이 6명을 일렬로 세우려는 겁니다. 그럼 자리는 지금 사람은 서로 다른 6명 있고 그 6명 중에 세웠던 사람 또 세우는 그런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럼 몇 명을 선택하냐면 6명을 모두 다 선택합니다. 그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순열이네? 6p 6이죠? 6픽은 6팩토리얼 같고 계산법은 6, 5, 4, 3, 2, 1 됐죠? 720까지가 정답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라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음.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계산법인데 이웃하는 순열은 중학교 때도 배우셨죠? 이웃하게 되면 일단 한 사람 묶습니다. 일단 한 사람 묶고 그 다음에 그 묶은 상태와 나머지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그 묶음 안에서 다시 자기끼리 자리바꿈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네. 이런 거 5명 중에 A, B 두 사람이 이웃합니다. 그럼 A, B 두 사람을 그냥 한 사람 취급합시다. 뭐 라지 X 이런 걸로. 그럼 라지 X라는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나머지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그러면 4팩토리얼이죠. 4명을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명 중에 4명을 뽑아 그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4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4명을 일렬로 배열하게 되는데 이 X 안에는 AB로 배열될 수도 있고 BA로 배열될 수도 있겠죠. 결론은 AB 두 사람이 자, 이 AB 두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가 있겠죠. 흔히 말하는 자리바꿈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표기법은 2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계산이니까 숫자 자체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1팩은 1이고, 2팩은 2가 되고, 3팩은 6이고, 4팩은 6을 곱한 거죠. 그래서 24가 되고, 그 다음 5팩은 60, 6팩은 120, 7팩은 720, 6팩은 720. 하셨어요? 좀 이렇게 숫자를 자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얘는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좀 외워두세요. 이런 숫자 자주 나올 때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네. 이걸 곱해서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고 밑에 이런 거 좀 쉬운데 이제 밑에 있는 거 이웃하지 않는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AB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A, B, C, D, E가 있는데 A, B가 싸운 거예요. 둘이 붙여놨더니 막 서로 훑혀보고 막 분위기가 안 좋아. 일단 얘네들 일단 좀 떨어뜨려 보자. 근데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A, B를 뺀 나머지 3사람을 일단 먼저 일렬로 배열합니다.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3사람 중에 3명을 뽑아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P3이죠? 줄이면 3팩토리얼이 돼요. 6가지. 2번.
자, 배열 상태를 잘 봐야 돼요. 그럼 CDE를 배열하는 이 6가지 안에는 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배열이 있지 않습니까? E도 있고 C도 있고 그 다음에 D도 있겠죠. 예를 든 겁니다. 벌써 여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중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들어놓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A와 B를 요 사이사이에 끼면 돼요. 여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에 A와 B를 갖다 꽂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A를 여기다 꽂았어요. 그럼 B를 여기다 꽂으면 배열이 E, B, C, A,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됐나요?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아까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순열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배열에서 A, B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 자리에 뽑았던 자리에 2명 뽑지 않는 거죠. 중복은 허락하지 않고 2개 자리를 선택해요. 그 2개 자리, 내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 2개 자리에 그 두 사람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일렬로 배열. 순열이네요. 그럼 순열 계산법상 이건 뭐죠? 서로 다른 4자리에 중복 없이 2명을 뽑아 그 둘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P이네요. 따라서 최종 정답은 3팩 곱하기 4P2가 정답이 돼요. 6 곱하기 12, 72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죠. 계산 이거 하시면 되고 이제 표기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어떻게 이웃이 되나요? 이웃하지 않으려고 여기다 사람 먼저 미리 다른 사람을 배치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도 아까 말했지만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둔다고 해서 이 표시가 2번 연속 배열된다고 해서 이게 이웃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다음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얘네 둘은 C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익혀야 된다고. 이 흐름 있죠? 이 흐름을 자꾸 입으로 내꽈리시면서 자꾸 이런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할 때도 이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지. 어느 순간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막 혼자 막 이것저것 막 붙여서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게 돼요. 쉬운 문제는 이래나 저래나 잘 풀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이 개념을 잘 익힌 것이 도움이 될 테니까 저런 문제 하나 풀 때, 이런 문제 하나 풀 때마다 그냥 휙휙 이러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대로 내가 잘 쓰고 있는지, 기호에 맞게 잘 쓰는지, 연산법은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뭐 이런 것들 위에는 34번은 아까 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고 35번 A, C, E 중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A, C, E 중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 3명 다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3명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3명 모두 이웃하지 않는데 그 중에 2명이라도 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웃하지 않은 3사람은 일단 뺍니다.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이웃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관계없는 나머지 사람도 있죠. 첫 번째는 B, D, F를 배열합니다. B, D, F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서로 다른 3명 중에 3명을 뽑아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두 번째. 그럼 B, D, F를 배열하는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드는 거죠. 예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벌써 위에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3팩토리얼 6가지 경우를 다 고려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뭐 D가 오고 여기 F가 오고 여기 B가 왔다고 칩시다. 이런 별이 3팩토리얼 안에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나머지 A, C, E를 이웃하지 않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 사이에다가 갖다 꽂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꽂을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입니다. 양쪽 끝에도 사람을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개념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중복하지 않고 3개의 자리를 선택해요. 왜 3개 자리면 사람이 3명이니까. 저 4개의 쉼표 중에
3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3개 자리에 사람 3명을 일렬로 배열합니다. 쓰고 나서 봤더니 얘가 순열의 개념이 된다 뜻이죠. 4명 중에 4개 중에 3개를 뽑아 그 3개 자리에 3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되셨죠? 최종 정답은 일단은 A, B, C, E 빼고 나머지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곱하기 나머지 3명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4P3. 근데 얘는 6가지. 4P3은 36가지. 아니죠? 24가지. 4, 3, 2의 곱이니까요. 얘를 곱한 게 14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